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72주년 재헌절인데요. 아마 국회하고 관련된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경축식을 열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다. 정말 내년까지 개헌의 적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20대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재임 시에 제1의 미션이 개헌이다라고 했었는데 예. 못하고 떠났는데요. 예. 오늘 21대 첫 번째 국회의장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시면 네. 정당 정파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실제로 현실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 그러니까 정유화 의장 시절에도 개헌 관련된 자문기구를 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깊은 아마 연구를 시켰던 경험이 그랬죠. 있고 예. 아마 문희상 의장 시절에도 개헌과 관련해서 아마 연구팀들이 별도로 계속해서 네. 있었던 것 그전에 같고요. 김영기 의장 때도 있었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다가 우리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인구 5천만에 사실은 굉장히 큰 국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큰 국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일 권력 체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게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헌법 체제가 벌써 한 33년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헌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정치적인 식견과 안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여야 또는 보수 진보에 가릴 것 없이 항상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박병석 의장께서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176석에다가 범여권 의석이 한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한 10여 명 정도만 합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런 말씀을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향은 좀 이제 같이 맞아야 될 건데요. 예. 예,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87년 체제, 33년 된 이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문제는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게 권력 구조죠. 네. 권력 구조.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중심제, 우리 뭐 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지금 뭐 집중시킨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바꾸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하더라도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절충형인 이원 집정부제 네. 이야기하고 오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내각제 선언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만 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죠. 권력구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시간이 뭐 내년까지 뭐 오늘부터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에 국회 그 자문연구위원장을 맡은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때도 본인이 그 개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헌의 내용인데 지금 아마 민주당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고 네. 당대표 새로 뽑고 그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미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또 따르는 분들까지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자 이렇게 한다면은 합의가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누구나 네. 이야기하는데 개헌의 내용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는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초선 국회의원 10명 중에 8명꼴로 21대 국회 임기 중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개헌 논의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국회 내에서 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개헌 논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뭐 주로 비판적인 응대를 했던데 네, 민생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 했던데. 코로나19 상황에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 물론 뭐 민생은 민생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 개헌의 이 논의 구조는 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블랙홀이란 말도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개헌을 바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같다. 국회의장은 오늘 재헌절이니까 개헌 이야기를 화두로 던진 건데 바로 뭐 여야가 어떤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권력구조 말고도 뭐 우리 헌법 전문을 어떻게 고치느냐 또 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또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의 내용 가지고는 많이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부분 좀 풀리려면 어느 부분이 풀려야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사실은 각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건 이게 권력 구조만 가지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요.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게 사실은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당의 의사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당 대 당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당의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각자의 의견들이 존중받아서 거기서 평균적인 의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의 큰 틀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개헌이 정말 급물살을 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결국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앞으로 설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개헌에 임해야 되는데 이번 개헌이 다음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는데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개헌을 대하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헌법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소선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소선거제가 결국은 지역구도하고 지역정치구도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하면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깰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양당 공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네, 얘기하신 대로 뭐 정치 제도라든가 서로 상호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도 아마 정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분들은 다 지금 이제 권력구조를 비롯해서 개헌을 얘기하셨고 대통령들은 집권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집권 말이라든가 퇴임 이후에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지사 어제 20개월 만에 재판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풀리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진로에 상당히 뭐 날개를 단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원심 파기가 7대 유지 5라는 아슬아슬하게 끝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해석에 좀 이제 분위기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더구나 검사 법률가 출신이신데. 저는 대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이 사실은 TV 토론 이제 이 가장 어떤 핵심 선거 운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대선 과정이라는 선거에서 TV 토론이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해서 삐끗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에 낙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토론에 임하게 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을 지극히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은 좀 말 좀 자유롭게 해라. 특별히 아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한은 토론 과정에서는 말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풍부한 어떤 이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법이 해석되고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런 파기환송 취지의 기면은 상당히 동의하는 쪽이시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그랬지만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썼던 법 기술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설판
판결. 예. 예,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권에 대열에서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소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하라 이런 취지지만 반대했던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에 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이 봐왔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풀어주면 앞으로 선거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위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이 허위사실 공표는 계속 엄격하게 봐야 되고. 김정진 그래서 의원 오히려 활발하게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여지가 이제 있다고 소위 보는데요. 뭐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분들의 논리인데 사실 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TV 토론은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올 경우에 답변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건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KBS 이후에 MBC의 경우에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영환 당시 후보에 대해서 나보고 소극적 지금, 발언 이상이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고 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또 물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예. 이미 다 준비된 의도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 거짓말은 허용이 되고 적극적 거짓말은 이제는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을 대법이 정한 것은 매우 네. 정치적이다. 이런 예, 생각이 대법 들고 결정을 앞으로 얘기하셨지만 김경진 전 의원 얘기도 약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상일 선배님 말씀은 대법원이 이제 지극히 현재의 상황,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상황을 고려한 자기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이미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보름 전, 한 달 전쯤에 이미 지금 이게 대법원 내부에서 합의는 끝나 있었고 다만 이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그 판결하는 날짜 지정만 남았다라고 대법원이 이미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요번에 오히려 유죄 취지다라고 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 중에 최소한 2분 이상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대법관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 예. 10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사람들이죠. 14명 중에서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논란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효과로 좀 더 치열하고 정말 열정적인 어떤 토론을 네.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좀 선거의 자유가 좀 선택의 자유가 넓어진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2분은 소위 말해서 유죄 취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 결국은 일곱 분 정도는 예. 칠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예. 무죄 취지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뭐 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5명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기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결국은 일종의 코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앞으로 대법이 이 점은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미 전병헌 전 정무수석, 그다음 은수미 성남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소위 법의 정신에 따른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예. 성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대선까지 1년 8개월이 남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타이밍을 제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사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이 지사는 뭐 어제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국민이 정해 주실 거다. 벌써 대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권자가 결정할 국민이, 거다. 그게 상당히 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군요. 사실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권 도전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굉장히 목소리를 더 활발히 낼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처신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8월 하순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셈법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정치적 셈법이 좀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 이번에 전대 뭐 그렇습니다. 예언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세요? 네네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뭐 차기 주자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셈법이 이 공통분모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부겸의 제휴가 이루어질지 좀 저는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물밑에서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하고.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은 버스라든지 여기저기 이제 매체를 접하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 수당 주는 것을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도가 광고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대선에 과거에도 하셨던 분이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에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뭘로 본인의 핵심 어떤 이 주제를 이슈를 만들어서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승부를 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렇게 강력한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 사실은 기본소득 이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달앱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하자는 공공 배달앱 같은 것도 사실은 이슈로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아마 이슈를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던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아마 논쟁점들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 어떤 이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법원 기각됐어요. 강제적으로 뭔가 수사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 통합당에서는 오히려 은폐에 협조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그 고소 사실이 혹시 서로 간에 공표되거나 유출된 거 아니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특검까지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능한 누출 경로가 시민단체냐, 경찰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뭐 요 정도가 지금 가능한 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 중에 하나로 지금 경찰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차고 직접 1차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검찰이 소극적이고 경찰이 오히려 자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한 의구심이 적어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야 된다는 해야 얘기네요.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기 아마 이제 영장 기각한 것은 뭐 판사께서 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이게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기각 사유가 그러면 실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미 동의가 돼 있다면 네. 굳이 영장 안 받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동의 받은 걸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 아하. 또는 이제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해서 다시 보내라라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오늘 언론도 썼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 또 뭐 친여 성향 이렇게 표현하면서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법원의 이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타살 흔적이 없으니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강제 수사할 필요는 없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근데 휴대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경찰이 수거를 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이제 이 통신 자료를 좀 보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하나하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 3개를 다 저는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통신자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기각이 됐지만 다시 뭐 다른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예. 법원이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영장 신청이 다시 온다면 저는 발부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이번에도 발빠른 조치에 나섰는데요. 네. 이 박 시장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원석 비대위원을 2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석 비대위원은 정말 큰 실언을 했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이거는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무슨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경고와 함께 2개월 활동 정지를 시킨 건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언행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민주당도 피해 호소인을 또 피해자로 이렇게 호칭을 바꾸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마음을 최근에 대응 과정에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 조사하니까 30대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통합당이 오차 범위를 추격했다는 뭐 결과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 민심, 정치인, 정당 정말 존중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마다 공통으로 이제 국민의 민심 잘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칫하면은 오만해지기 쉬운데 오늘 두 분 토론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김경진, 이상일 전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